안녕하세요. 국제정치학 예비순환 수업 시간입니다. 예비순환은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수업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제 인사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순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정치학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1순환, 2순환, 3순환 계속해서 쌓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그 수업 계획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 진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려보면요. 이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성현이고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정외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미국 유학을 갈까 프랑스 유학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 유학이 먼저 다 결정된 상태에서 모험 삼아서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대학 시절에 이제 그 프랑스 사회학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갈까 프랑스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프랑스로 유학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제 4학년 겨울방학 때, 그쵸? 졸업을 앞두고서 이제 그 졸업한 2달 앞두고서 프랑스에 이제 건너가서 이제 바로 이제 그해 6월부터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이제 등록을 하고 석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 때 이제 제 전공은 주로 안보 문제를 다뤘습니다. 국제정치학을 잡아서 파리 낭테르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중심으로 국제정치학을 전공으로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석사학위 때 다뤘던 이제 제 연구 주제는 안보 분야였어요. 안보 분야였고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일어나고 유럽의 안보가 좀 심상치 않은데 석사학위 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말로 우리 내 논문 주제를 갖다가 한번 바꿔보면 탈냉전 시대의 유럽 안보, 그리고 나토의 재조직과 유럽 안보, 이런 이제 그 주제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논문을 갖다가 썼습니다. 당시 이제 보면은 냉전이 막 무너지는 상황이었었고, 내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던 게 이제 1995년, 96년 바로 요 무렵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석사를 1년 만에 마쳤어요. 빨리 마쳤죠. 예외적으로 빨리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95년, 96년이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쭉 하다 보면은 안보 개념의 이제 재구성, 무슨 포괄 안보니, 무슨 인간 안보니 이런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막 그 과거의 군사 안보를 갖다 중심으로 했던 안보 개념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안보 개념이 재구성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나토를 갖다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 냉전이 끝났으니까 냉전이 끝나서 소비에트가 사라진 상황에서 나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북대서양 조약이라고 하는 군사 동맹을 갖다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보면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었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논쟁이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나토를 갖다 해체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강력하게 이제 부상을 하면서 당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 주로 국제관계 관련된 사람들이죠. 거기에 관련된 싱크탱크들 그리고 또 각 대학의 저명한 상징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개념을 갖다가 활발하게 재구성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라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뭡니까? 조직 범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테러라든가 민족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시적인 갈등이 국제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무슨 내무 사법 차원에서 다뤘던 거잖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보 차원으로 이제 그 격상을 시켜서 앞으로 미래의 안보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즉 이제 포괄 안보라고 그러죠. 포괄 안보의 개념이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갖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새로운 안보 개념을 갖다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토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개념에 맞는 그런 걸맞는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개혁론이 결국은 승리를 갖다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였어요. 나토의 재조직과 이제 유럽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내 논문의 주제였고, 근데 그 논문을 갖다 쭉 이제 쓰다가 보니까 결국 21세기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이제 그 군사력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세계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미시적인 사회 관계들, 우리가 나중에 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죠. 아주 미시적인 사회 관계의 망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상징이라든가 이런저런 자원이라든가 행위자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 안보 문제가 실현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그럼 이런 새로운 문제를 갖다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뭘까? 이론적으로 어떤 분석 도구가 바람직할까?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석사를 마치고 바로 박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그 대의학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연구 심화 과정쯤 돼요. 그런 학위가 또 있는데 그 학위에서 논문은 이제 그래서 이론적인 걸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그리고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연구들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 미래의 국제 정치를 갖다 분석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그래서 대의학 학위 논문을 갖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부를 갖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나올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당시에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그 분석이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프랑스에 유학 가기 전에 관심이 있었던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가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 전공이 뭐 사회과학 쪽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낯선 이름이겠지만 예,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분석틀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예, 네트워크의 이제 분석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이론을 갖다가 이제 그 대의학 과정에서 마치고 DEA 과정에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에 올라가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갖다 놓고서 이제 그 고민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뭐를 갖다 연구할 것이냐, 계속해서 안보 문제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화된 정치 경제를 다룰 것이냐 고민을 갖다 하다가 예,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논문 계획을 세웠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21세기 국제 정치라고 하는 걸 이제 이순환 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마약과 국제 정치의 문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안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연구 계획서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여러분들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현대까지는 예, 석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쟁의 자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그 전쟁의 양상이 탈냉전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무슨 뭐 조직 범죄라든가 테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뭡니까 무슨 뭐 작은 뭐 인종 집단들 간의 내전이라든가 예,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집단들이 활용하게 되는 중요한 자원들이 마약이었단 말이지. 마약의 거래를 갖다 통해 가지고 자원을 확보를 해서 전쟁들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과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볼까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그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뭐네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애들은 학위 논문을 쓸 때 현장에 들어가는 걸 되게 강조를 하거든.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연구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의 정치 경제 문제를 갖다가 네트워크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브루드의 사회학을 활용을 해서 그래가지고 다루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쪽을 잡았었고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죠. 국제 무역 중에서도 산업 중장비 무역, 산업 중장비 무역 중에서도 철도 산업, 예, 그 철도 산업을 갖다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국제 무역을 갖다가 이제 그 다뤘어요. 아니, 연구가 별로 없는 그런 이제 분야였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고속철도 문제가 고속철도 KTX 예, 그 프로젝트가 상당히 이제 그 뭐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 계약을 둘러싸고서 쟁점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사례로 해서 이제 그 정치 경제를 갖다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말이야. 그래서 그 한국 고속철도 계약을 둘러싼 경제 외교 땡땡 찍고 거대 국제 계약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연구를 갖다 이제 쭉 하다가
도저히 이제 국제정치학 너무 이제 내가 미시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단순하게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그 완전한 민간 분야의 행위자들, 그리고 정부의 행위자들,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국내, 국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지는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니까 국제정치학으로는 좀 내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에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당시에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 그 사회학자가 편지를 보냈더니만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그냥 다 우리 그룹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최종 이제 학위를 갖다가 사회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파리 이제 그 정치연구소라고 하는 그 이읍배 파리라고 부르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갖다가 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땐 사회과학 대학원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학교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고속철도 국제계약 이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뭐 지금까지도 보면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무슨 뭐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좀 한 적도 있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연구 분야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럽과 관련된 연구를 갖다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연합의 그 철도 통합 문제,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국경을 갖다 이제 가로질러 갖고 철도들을 갖다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철도들이 다 이제 각자 이제 그 분할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철도 행정까지도 보면 단일한 규칙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를 갖다가 대체로 이제 그 민영화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각국의 이제 그 관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제 자유주의적인 철도 정책에 적응을 하든가 아니면 저항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연구를 정부 지원으로 이제 그 한때 수행을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갖고 이제 유럽 연구하는 게 이제 제 연구의 한 축이에요. 또 다른 축은 이제 그 시민사회입니다. 특히 여러 그 정치 경제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말이에요. 주로 보면 네트워크화된 그런 이제 국제 정치 경제의 망을 따라 가지고 어떻게 신자유주의적인 규범들이 이제 그 글로벌한 표준으로 정립이 되는지, 누가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그 경제에 대한 그런 규범들을 갖다가 그 신자유주의적인 규범을 보편적인 규범으로 정립을 하는지, 중요한 행위자들, 그리고 그 행위자들이 그 스탠다드를 만드는 경로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 스탠다드가 어떻게 개별 국가들한테 수용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다루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 주제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 신자유주의 금융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담론을 갖다가 이제 시장 중심의 그런 담론으로 구성을 하는가.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담론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구성된 시민사회의 표준들을 갖다가 전 세계 곳곳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수용을 해서 시민사회 안에 상업 논리가 침투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석하는 연구를 갖다가 또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연구고, 세 번째는 이제 법사회학에 관련된 건데, 요건 외국 학자들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주로 법사회학과 관련된 것들인데, 글로벌한 차원에서 과거의 지배적이었던 유로피언 법률 모델이 법률 스탠다드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식의 특히 로펌과 로스쿨 중심의 그런 이제 그 스탠다드로 바뀌고 있는가. 예. 그래서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스탠다드가 여러 나라에서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수용이 되면서 나타나는 국내적인 갈등들, 그런 갈등을 갖다 이제 저희 학파에서는 이제 궁정전투, 팰리스워, 게르드 빨레 뭐 이런 말로 이제 불러요. 이 팰리스워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해갖고 벌어지고 있는가, 궁정전투가 벌어지고 있는가, 요거를 또 이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우리 부르디에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던 동료들하고 같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갖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예,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직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저녁 시간을 갖다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시생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 수업을 갖다가 벌써 이제 꽤 오래됐네요. 몇 년 전부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 뭐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는데, 예. 그래서 뭐 보면은 최종 학위는 이제 사회학인데, 실제로 보면 연구 주제는 이렇게 국제관계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좀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그 분야들을 갖다 내 나름대로는 개척한다고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요. 우리가 지금 예비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 순환이 끝난 다음에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예비 순환 때 공부한 것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공부를 갖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고 가끔씩 이제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내서 상담을 갖다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예비 순환부터 시작해서 3순환 때까지의 그 수업 계획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요 여러분들 그 예비 순환 이제 그 강의 계획서가 지금 배포가 됐죠. 거기 뒤에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예비 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쭉 소개를 해 놨어요. 예. 예비 순환은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은 대체로 어떻게 이론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 주요 이론들이 그 정치 현상을 갖다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 다룰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의 여러 분야들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분야가 안보 분야죠. 예, 그리고 또 외교 정책 이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예, 안보 파트가 있고 외교 정책을 갖다 분석하는 파트가 있고 또 국제 정치 경제 파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보면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의 주요 국제 정치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이론적으로 쭉 살펴보고 예, 그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주요 이론의 틀을 갖다 벗어나는 21세기형 새로운 그런 문제들이 막 표출되고 있단 말이죠. 예, 특히 이제 네트워크의 개념을 갖다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새로운 현상들과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게 뭐냐면은 논문들을 갖다 좀 읽을 거예요. 예,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일단 기본서를 갖다가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때 반복해서 읽는 거 바람직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갖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진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많이 연마를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책에 있는 거를 갖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가 간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때? 변별력이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쉽게 느끼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쉽게 느끼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점수를 갖다 여러분들이 차별화해서 더 많이 얻기가 어려운 그런 그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직접 뭐 출제를 갖다 내가 한 사람은 아니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는 일단 점수를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답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기본 매뉴얼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무슨 뭐 국제정치경제학에서 무슨 뭐 자유주의적 접근, 현실주의적 접근, 예, 또는 무슨 뭐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정치경제학을 그 세 가지 시각으로 써봐라.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텍스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지. 기본서들, 이 두꺼운 그런 국제정치학 관련 서적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딸딸딸딸 외운다고 하더라도 예, 그 범위를 갖다 벗어나서 적용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국제 정치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문제 하나를 딱 집어 가지고 몇 년 전에 나왔던 무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브레튼 우주 그 브레튼 우주 2에 관련된
논의들을 갖다 한번 써봐라 이래 버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매뉴얼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도화 개발 아젠다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써보시오 이런 것들은 기본 개론서에 잘 안 나온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학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주제에 대해 특히 시사성이 있는 그런 주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주요 이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개론서에서 볼 수 있는 큰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 이론들에서 파생된 그 현상만을 갖다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론 같은 것들도 앞에 정리를 다 해주고 그 이론들이 어떻게 현상에 적용돼서 분석되어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학술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예비 순환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 논문을 갖다 읽으실 거 많이 읽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보시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기본 이론과 국제정치학의 기본 내용들을 갖다 쭉 살펴보고 후반부에 가서는 몇 개 이제 그 중요한 논문들 특히 최근에 이제 시사성 있는 그런 문제들하고 관련된 논문들을 갖다가 몇 개 읽으면서 지식을 좀 심화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비 순환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좀 다루고요. 그리고 외교사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을 갖다 거듭하면서 이제 느끼실 게 뭐냐면 예비 순환과 일순환 그러니까 학원 수업에서는요 학원도 다 일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비 순환과 일순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넉넉합니다. 보통 이제 뭐 25회, 20회 정도의 이제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외교사를 갖다가 우리가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예비 순환하고 일순환 정도, 요 정도 이제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이순환 때부터는 여러분 그 시간이 팍 줄어듭니다. 몇 번 이제 수업을 갖다 이제 못 해요. 그리고 삼순환 때 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는 요런 이제 단계인데 외교사를 이순환 때는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순환 때는 워낙 이제 그 순환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순환하고 일순환에다 외교사를 갖다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순환 때는 서양 외교사를 중심으로 예비순환 때는 서양 외교사를 갖다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교재가 지금 우리가 두 권이잖아요. 1권에서는 국제정치 이론과 관련된 거, 국제정치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 끝난 다음에는 서양 외교사를 갖다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25회를 마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일순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동양 외교사하고 그다음 또 최근에 이제 그 학생들이 요청이 많았던 게 뭐였냐면은 냉전사에 대해서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냉전과 관련된 내용이 냉전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일순환 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예비순환과 이제 일순환 때는 외교사를 갖다가 딱 두 개 순환 때 우리가 정리를 갖다 이제 할 거고요. 이순환, 삼순환 때는 외교사를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비순환을 다 맞춘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마친 다음에는 일순환 때부터 그다음 이순환, 일순환, 이순환은 예비순환 때 학습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구성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일순환 때는 주로 외교 정책론, 국제 정치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한마디로 정책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양상들 이런 것들을 갖다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순환 때 다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순환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양, 냉전, 외교사를 갖다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제2순환이 되면요. 이순환 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일들, 특히 냉전이 끝난 이후에 국제 질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문제, 안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냉전이 끝난 다음에 동맹 관계 같은 것들도 다 재조정이 될 거고, 그래서 외교, 안보, 동맹과 관련된 21세기 그런 내용도 다루고, 그다음 또 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무슨 식량 문제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형적인 21세기형 그런 이제 갈등을 둘러싼 국제 관계도 이제 이순환 때 다룰 거고,
예, 그다음 또 이제 뭐 국제 정치 경제에 관련돼 갖고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의 확산, 예,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예, 그다음 또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다루게 되는 시간이 제 2순환입니다. 그 2순환 때는 21세기 국제 정치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21세기 국제 정치의 여러 가지 이론과 그다음 이제 쟁점들을 갖다 분석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3순환이 되면은 이제 그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때 학습한 내용을 총 정리를 함과 동시에 매일매일 이제 그 모의고사를 갖다 매일 봅니다. 3순환쯤 되면은 예, 아주 피말리는 하루하루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 바로 3순환입니다. 예, 1년치 이제 우리 그 공부에 대한 계획을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비순환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수업. 오늘은 일단 다룰 게 이제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국제관계에 대한 개념을 갖다 좀 다루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충 수업 자료 나눠드렸죠. 예, 특히 이제 그 국제정치 이론을 갖다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보충 수업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충을 해드릴게요. 교재 7페이지 볼게요. 자,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자,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을 다루는 것이 국제관계학입니다. 그쵸?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을 갖다가 다루는 것이 국제정치학이에요. 이게 좀 개념이 그래. 원래는 국제정치학, 자,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국제정치학을 갖다 공부를 하는데 제목을 떡하니 국제관계라고 하는 말로 붙여놨느냐. 예, 최근에는 학자들이 국제정치학이란 말 자체를 잘 쓰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관계학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국제정치학부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과거에는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주로 뭡니까?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politics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이야.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들 간에 벌어지는 정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예, 국제정치학이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대학교 학부 다닐 때까지는 국제정치학을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주로 그래서 국가들의 외부에 국경 바깥에서 벌어지는 국가와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주로 다루고 그 관계에서도 특히 뭐를 다루는 거야? 정치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뭐야? 힘을 중심에 놓고 있는 권력 관계를 갖다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학문이 국제정치학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국제관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던 이유는 특히 이제 냉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하는 용어가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제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는 국가들 간의 행위가 말이에요. 단순하게 정치적인 것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각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경제 문제가 일단 안보 문제와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었고 이와 더불어서 환경 문제, 이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표출이 되게 되면서 자, 전통적인 국제 정치의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서 예, 국가와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갖다 다루는 이런 이제 연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인터내셔널 폴리틱스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 이걸 갖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라고 부르자, 국제 관계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저 뒤쪽 가면 용어 얘기가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데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개념도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란 말이죠. 자,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환경 문제, 그리고 무슨 뭐 금융 문제, 무역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런 분야에서
국경을 넘어서 서로 교류를 갖다 하는 또는 갈등을 벌이는 이런 행위자들이 더 이상 정부 행위자가 아닌 행위자들이 막 등장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국제 경제, 자, 내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 아프리카 연구를 갖다 꽤 한 5년 정도를 갖다 이제 그 정부 지원받아 갖고 수행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난 또 정치 경제 쪽을 다루니까 아프리카 쪽에 가갖고 무슨 이제 그 뭐 그 예를 들어 갖고 에티오피아라든가 알제리라든가 이런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연구를 하고, 그다음 또 현지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런 거 조사하러 딱 나가잖아. 나가서 대사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경제 쪽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못 갖고 있어요. 예, 대사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슨 뭐 무역 관계 같은 거 물어보면은 무슨 여기 코트라가 지금 파견되어 있으니까 코트라 쪽에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뭐 무슨 건설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이렇게 주소 알려준단 말이야. 즉 무슨 소리? 무역 관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이민 관계, 이민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뭐 기타 무슨 환경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자, 다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이제 관계들에 있어서 정부 행위자가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영역들이 마구 펼쳐지고 있는 게 현재의 국제관계 현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질 않잖아. 인터내셔널은 국가들 간의 관계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간 관계를 갖다 다루는 것이 인터내셔널이었는데, 그쵸? 자, 지금 행위자가 워낙에 비정부 행위자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갖다 하게 되니까 인터내셔널이라는 개념도 어렵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월드 폴리틱스. 월드 폴리틱스는 또 뭐야? 주제가 대체로 폴리티컬한, 그쵸? 정치 권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아니면 그보다 더 포괄적인 글로벌 무슨 뭐 이제 폴리틱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념을 갖다가 바꾸자. 그래서 지금은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상 학계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은 지금 현재 국제 관계라고 하는 말을 그래도 이제 많이 써요. 예. 여전히 보면 국가들 간의 그 국경을 갖다가 벗어나서 벌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정부 간 이제 관계가 아무래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그래서 더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점에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을 다루는 것이 국제 관계에 관련된 겁니다. 자,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의 밖에서 벌어지는 현상 쪽에 좀 초점을 두는 국제 정치학을 다뤘다면 안과 밖이 서로 얽혀서 벌어지게 되는 상호작용을 갖다 다루는 것들이 국제 관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 정치는 다음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전통적으로 주류 시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게 될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론에 있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갖다 구분을 하고, 국내 정치적인 요소를 갖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약하게 보고, 국가와 주권 국가들끼리의 이제 관계에다가만 포커스를 갖다 맞추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영역이다, 구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온 대표적인 이제 주류 이론이 바로 현실주의 국제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 그 현실주의 영향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갖다 우리가 보면 다음과 같아요.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다르게 정부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길게 써놨죠. 한마디로 뭐? 국제 정치는 무정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무정부성의 테마. 자, 한마디로 이런 식이야. 국내 정치는 질서가 잡혀 있어. 왜? 정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뭐야? 권위에 입각을 해서, 그쵸?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 권위체로서 정부가 딱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는 질서가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국제 정치는 어떻다고? 무정부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정부성의 가정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자, 계속 이제 심화돼서 나가는 겁니다.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도 국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준수됩니다. 왜 그럴까? 이건 바로 이걸 갖다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 주권 원칙입니다. 이게 주권 제일의 원칙이에요. 예. 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리죠. 대내적으로 뭡니까? 예, 자국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대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남의 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스스로 국가가 판단을 갖다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책이라든가 공부를 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예,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리,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배타성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주권을 인정받은 국가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 그렇죠? 다른 나라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 혼자 아무리 나는 주권 국가에 울부짖어도 다른 나라가 인정 안 해주면은 주권 국가가 될 수가 없죠. 그게 냉정한 이제 국제 정치의 논리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국가는 말이에요. 대내적으로 다른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요. 또 뭡니까? 대외적으로 다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뭡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자신이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천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타자의 간섭 없이. 자, 모든 국가들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도 최고의 권리를 하나 가지고 있고 너도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래 버리게 되면 어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각자의 독립성과 배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합의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자,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나를 따라라 모두가 합의를 해서 그걸 다 따라가면 좋지만 자기가 자국의 이익을 따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파병을 하는 것이 별로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이래버리게 되면 쿨하게 나는 반대 비토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원리가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쵸? 현실적으로는 어때?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죠. 그쵸?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력과 그다음 경제력이 이런 물리적인 힘이 막강한 그런 국가가 약한 국가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이제 것들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어때? 권리상으로는 어때요? 주권을 보장받은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원리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정부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국제사회가 작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누구 하나가 중앙의 권력, 마치 중앙의 그런 이제 권력, 정부처럼 말이에요. 명령을 갖다가 부과를 하고 명령의 위반자를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를 보장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예, 여기서 이제 국가들 앞에다 여러분 주권이란 말을 넣으면 딱 좋겠죠. 주권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준수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되시죠?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그쵸?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계산에 따라서 야, 이 법을 갖다가 만들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법을 만드는데 찬성을 하는 거야. 다른 국가와 함께 법을 만드는데 찬성하는 거야.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에 놓고 계산을 해서. 예, 불리할 경우에는 나는 그 법에 동의할 수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속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국제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강제력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힘이 국내 정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국제 정치의 특징입니다.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 및 행위자를 해당 국가의 의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부도 부재한 것이 국제 정치의 특징입니다. 자,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어때? 결국 서로 경쟁을 벌이는 행위자들이 있죠. 그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설득이라든가 타협에 이르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제 국제 정치에서도 국내 정치에서도 이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의 양상이 다르죠.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제 물리적 폭력을 갖다 동원을 갖다 해서 상대방을 갖다 지배하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힘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상호 공멸을 전제로 한다든지 대규모 전쟁 상황 등을 가정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전쟁을 갖다 국내에서 갈등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무슨 쿠데타라든가 아니 민중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자체를 갖다가 무슨 국가 자체의 생존 자체를 갖다 위협하는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국가와 국가들 간의 전쟁에서는 다른 국가의 생존 자체를 갖다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좀 중요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자,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동질성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안과 박, 국경의 안,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국경의 박해 관계, 국제 정치의 영역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갖다 해서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을 많이 했었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면 갈수록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얽히고 설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와 더불어서 주권의 개념도 상당히 많이 의문시되고 있고 주권의 개념을 우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 같은 것들이 표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그 유사한 그런 성격들도 점점 많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공의 권력의 획득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정치의 속성은 같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정치의 속성은 뭐야? 무엇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과시하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는 공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점. 이 점에서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정치라는 속성에서는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죠. 단 물리적 수단이 사용됐을 때 국제 정치는 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갖다 실제로 위협할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가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물리적 사용은 그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영역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전쟁으로 귀결이 되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무력에 의한 쿠데타, 혁명, 내전 등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쿠데타, 혁명,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종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정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간에 가장 핵심적인 정치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뭐다?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특히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국가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이고 개인과 다른 정치적 결사체나 집단 등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뭐다? 물론 최근에 민간 기업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NGO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국내 정치, 국제 정치, 한마디로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다 발휘하고 있는 행위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웃기고 있네. 국가, 정부 그건 자본가들의 신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자, 이스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는 정치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수행하는 것이 이게 정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이론적인 얘기가 좀 여기서부터 필요한데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시각을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사회 이론을 얘기를 할 때 목적론과 기능주의를 갖다 구분해 볼 수가 있어. 특히 전통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시대, 르네상스 이전까지 있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유명한 사상가들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무슨 키케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과거의 사상가들은 주로 우리가 국가 또는 정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목적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적론, 다른 말로 규범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돼요. 즉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의 현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떤 목적? 윤리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을 갖다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런 당위성을 짊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가 목적론적 국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대 이후부터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마키아벨리를 거쳐가지고 특히 마키아벨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치의 개념과 국가의 개념이 이제 근대 시대부터 많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 또는 권력, 정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도구로 봐요, 도구. 즉 국가, 정치 얘들을 하나의 도구로 본단 말이야. 이른바 기능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자리 잡게 되는데 목적론에 밀어내고 기능주의가 좀 더 지배적인 생각이 돼버리는데 기능주의는
어떤 사회 질서를 갖다가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질서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게 아니야. 목적론자들은 주로 그것부터 논의하고 들어가는 거야.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은 것이냐? 과거의 학자들은 그걸 갖고 싸웠던 거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그걸 갖고 싸웠던 거야. 근데 근대 이후부터는 좀 사고가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어떤 주어져 있는 그런 질서를 갖다 질서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 주어진 질서가 일단 안정을 이루고 있으면, 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막 계속 사람들이 그 질서에 대해서 갈등을 제기하고 전쟁을 갖다 벌이고 무슨 계속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큰 갈등 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질서가 있다면, 그렇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 사회 여러 이제 그 기능들이 담당해야 될 그런 목적이라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단위들이 그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이비드 이스튼의 이제 이 개념은 아주 전형적인 기능주의적인 그 정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식의 시각이 이제 거의 이제 주류가 돼버렸는데,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이런 얘기야. 자 사회가 일단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균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안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사회가 균형, 안정을 이루고 있어. 그 사회가 그 균형과 안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게 이스튼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회를 위해서 또는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아니면 비물질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획득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렇죠?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그 가치를 획득하거라 이래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겨 버리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죠. 균형이 깨진단 말이지. 자, 그게 그런 무질서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정치는 뭐를 해야 돼?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권위에 의해서 복종을 갖다 해야 되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게 권위예요. 아시겠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탈색된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이끄는 능력을 갖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한다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래 네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도 좋아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는, 그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그 힘의 행사를 우리가 권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가치를 적재적소에 사람들한테 배분을 갖다 해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것이, 이게 정치다라고 얘기한 게 데이비드 이스튼이에요. 예, 모든 정치학 개론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데이비드 이스튼의 정치의 개념이 바로 요건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치는 이런 어떤 큰 목적, 사람을 뭐 윤리적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질서를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기능주의적 정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게, 이 얘기가 국제정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국제정치의 중요한 이론들이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그 기능주의적인 그런 이제 시각에서 구성된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슨 얘기 계속 해봅시다. 자, 국제정치에서는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와 안전입니다. 자, 국내에선 정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국민들 개개인들, 시민들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의 가치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 물질적으로도 아니면 비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국제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 국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노리면서 경쟁을 벌이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국제정치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갖다가 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인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들의 가치는 뭡니까? 자유와 안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곧 독립적 생존권의 문제이며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뭐야? 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문제이며 통상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국제정치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무슨 사활적 이익이니 무슨 뭐 국가안보니 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치의 배분은 국내 정치하고는 다르게 그 국제 정치에서는 공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뭐에 의해서 누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게 국제 정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이 제도와 기구가 국내에서는 뭐라고? 이게 정부죠. 행정부죠. 예, 국제 정치에서는 이런 중앙의 정부가 없다 보니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나 정치의 속성에서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또 있단 말이지. 국내 정치에서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정부가 존재를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그런 정부가 없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의 배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 7시 55분인데요. 지금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